네, 여론의 흐름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메타보이스 김몽신 부대표님과 함께 한국갤럽 이번 주 조사 결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몽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덥지 않으세요? 넥타이까지가 아주 그냥 예. 뭐 덥지는 않고요. 네, 이발하셨나 봐요. 예, 이발도 하고 그렇습니다. 헤어스타일이 예.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답니까? 예. 매우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론조사 이야기를 나눠봐야 하는데 일단 조사 개요부터 살펴볼까요? 예.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594호 2004년 8월 5주 조사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이슈로 후쿠시마 방류 1년 요거를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이동통신 3사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했다. 전화조사원 인터뷰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의뢰처가 없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이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직무수행 평가가 4%포인트 빠졌습니다. 4%나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오차범위 이내라고 하기에는 여기 이제 살짝 그 기울기가 있는데 왜 이렇게 느끼실까 하면 7월 3주 29였지 않습니까? 29에서 네. 이제 총선 후 고점이 29다. 이렇게 따지면 지금 23이거든요. 6%포인트나 그렇죠. 빠졌네요. 6%포인트면 5점에 딱 걸쳐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빠졌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총선 직후 민심이 23이었습니다. 자, 총선 직후에 여당이 참패라고들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선전한 그런 야권 전체로 따지면은 많이 이제 이겼죠. 이겼다. 야권이 이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여권은 이제 많이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맞이했던 23을 이번에 다시 보여주고 있다. 가장 지금 저 데이터상으로 높았을 때가 34%인데 그때가 대략 한 3월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총선 직전입니다. 예, 3월에 결집을 했는데 그렇죠. 그 보수층이 34%대와 비교를 해보면 지금 23%면 대략 9%포인트 가량 훅 떨어진 거잖아요. 이게 11이죠. 11%포인트. 11%. 예. 10% 넘게 빠진 거네요. 그렇죠. 제가 뺄셈을 못해가지고 11% 예, 넘게 이렇게 빠졌다. 라는 것은 보수층에서도 와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 와해까지는 죄송합니다. 아니 놀래. 와해까지는 좀 그렇고요. 11%나 34에서 11%나 빠졌으니까 갑자기 와해라는 표현까지 좀 그렇고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시네요. 놀래서 합리적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이탈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와해는 좀 더 보시죠. 아니 와해는 이게 사전적 의미로는 기와가 깨진다는 뜻으로 조직이나 계획 따위가 산산이 무너지고 흩어짐이라고 사전적 정의는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와해 정도라고 보려면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데이터를? 총선 이후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야 와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 20%선이 무너져서 하향 돌파당하면 그러면 진짜 방금 말씀하신 이거 와해되는 거 아니냐라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와해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법도 하죠. 23%에서 10%대 뭐 예를 들어 19%대 이렇게 떨어지면 그렇죠. 그때는 엄청나게 큰 경종이 울린 겁니다. 그러면은 몇 가지 이제 사건이 발생하게 되겠죠. 일단 정치인들이 대통령과 같이 사진을 찍거나 언급하는 거를 이제 좀 두려워하죠. 근데 지금 23%대이면 사실 대통령 지지율로 봤을 때는 역대 어느 대통령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대략 이거요.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뭡니까 소고기 뭐 이럴 때가 이 정도였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분이 이제 그 한참 막 최순실 그 국정농단 얘기 나올 때 그 직전입니다. 직전 수준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게 막 10% 중반까지 빠지는 게 이렇게 지금 슬슬 빠지다 갑자기 훅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확 빠지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당시 김무성 대표가 탈당을 하셔라.
대통령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제 대통령 쪽에서 발을 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공안 쪽에서는 검찰이 당시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아마 못했을 겁니다. 청와대에서 막아서 못하고 나중에 이제 서류 제출하겠다. 뭐 문서로서 제출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가 17, 그러니까 훅 빠질 때가 17. 17 다음에는 거의 그냥 바닥이 뚫려 버리더라고요. 그 이제 불과 4주 만에 있었던 급변인데요. 그때가 뭐가 등장해서 그랬느냐라고 하면 JTBC에서 태블릿 PC 그겁니다. 그 이제 스모킹 건을 JTBC가 이야기하게 되죠. 그때 제가 이 이름도 기억이 나요. 기자 김필중 기자입니다. 김필규 기자? 준 아닌가요? 김필준인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하여튼 제 기억엔 그런데 그거가 나오고 나서 아예 그냥 대한민국이 정치가 올스톱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 상황이 이제 10%대 초중반 이 정도의 수치이고 지금 23%인데 역대 대통령들이 겪은 위기 직전의 순간과 직전이죠. 비슷한 순간이다. 그렇죠. 지금 이게 거의 그냥 최후의 방어선 비슷하게 대통령실에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숫자가 여러 번 나왔는데도 국정 기조가 많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제 브리핑만 해도요. 대부분 유지되거나 아니면 많은 국민분들께서는 좀 힘들어하시거나 궁금하신 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설명을 하려 한다거나 뭔가 바뀌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 이걸 안 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11,000화에 공개되는 건데. 근데 이거 위험한 수치예요. 그러면은 제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23%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힘 쪽 의원들 상당수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위주로 친윤 세력들이 뭔가 힘자랑을 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한동훈 대표와 비교를 해본다면 그리고 일단 사법부나 행정부도 여전히 윤 대통령의 힘이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지율이 더 하락하게 되면 거리두기를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데이터상으로 그렇죠. 과거에 그래 왔었고 사실은 지금도 제가 느끼기에는 예전만 같지가 않은 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특별히 대통령 직속 특별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요. 그 총선 직전인가 뭐 하고 그랬어요. 직후인가. 그런데 거기 의사가 한 명도 안 들어갔습니다. 사실 과거 같으면 대통령 직속 특별위라고 하면 이 방금 말씀하신 행정부의 유관 부처의 관계자들이 그냥 발벗고 나서고 서로 뭘 해보려고 하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의사 한 명 없겠습니까? 그 의사들도 성향상으로는 보수적인 성향이 많은 직군 중에 하나죠.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을 앉혀도 이상하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행정기관이 이게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역할 이외에 어떤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사실 이건 또 제 느낌인데 지금이 국가 비상사태 상황입니다. 의료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아니 저거요. 저출생. 저출생이요. 국가 뭐 비상사태를 선포했잖아요. 국가 비상사태인데 대통령 비상사태인데 대통령 휴가 가고 그다음에 중앙 부처 공무원들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 대통령 담화를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더라고요. 뭘 했다 저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저는 이게 비상사태에 준하는 정도인지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되게 숨죽이고 있어요. 공직사회가. 저는. 그런데 만약에 말씀하셨듯이 20% 선이 무너지면 그때는 진짜 얼어붙어요. 공직사회가. 훨씬 더 경직이 될 것이다. 그럼요. 그러면은 대통령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기획을 하겠다. 이게 안 먹히죠.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에도 어공 늘공 사이에서 대통령실에서 뭐 부처에 막 전화해서 니들 이러면 안 돼. 빨리 일해.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먹히죠. 그러면 이 23%가 부 대표님이 보시기에 더 빠질 거라고 예측을 하시나요? 아니면 물론 이건 예측이긴 합니다. 예측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아니면 이 정도 답보 상태를 그냥 쭉 갖고 갈 거라고 보세요? 이게 더 빠지려면 뭐가 하나 크게 터져야 돼요.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정도로 안 좋을 때 뭘 했느냐? 독도에 갔습니다. 독도에 가서 뭐 별로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뭐 난간 같은 거 붙잡고 이제 먼 바다를 봤는데 그때 5% 포인트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센 거를 해야 올라가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태블릿 PC가 발견이 됐다. 이러면 쭉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더 빠질 수도 있고 유지되는데 살짝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차트 분석만 하다 보면 이게 그게 있거든요. 몇 번 빠지면 한 번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빠지면 횡보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만약에 큰 게 떨어지려면 그때 언론에서 뭐가 세게 나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의료개혁 이슈라든지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어제 국정 브리핑 발표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더 떨어뜨리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는가? 있죠. 왜냐하면 의료 대란 같은 경우는 바로 피부로 느끼는 거고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요거를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본 관계라는 게 저는 하나 가장 큰 아킬레스건으로 있다. 지금 일본 관계 이렇게 나오죠. 외교 이게 부정평가와 부정평가 이유입니다. 부정평가하시는 분들께 왜 부정하느냐라고 그 자유응답식 오픈문항으로 물었을 때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때 의대 정원 확대 문제도 이렇게 나오고 방금 말씀 주신 그 두 가지 최대 현안이 일본 문제하고 의대 정원 이 문제가 어떻게 터져나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확 빠질 수가 있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의료 대란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다. 문제가 되죠. 얘기했는데 그때 별로 귀담아 듣지 않으시더니 제가요? 네. 아닙니다. 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요소가 앞으로 더 불씨를 지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바로 그 부분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긍정평가 이유가 5%입니다. 그런데 231명의 긍정평가하시는 분들 중에서 5%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부정평가하시는 659명 중에서 8%가 의대 정원 확대를 부정평가하는 이유로 언급을 하셨거든요. 요 얘기는 뭐냐? 부정평가 예전에는 총선 전에는 의대 정원 확대 이슈만으로 따지면 정부의 의견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됐어요. 다만 그래서 정부가 잘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그 긍정평가가 더 많지는 않았습니다. 부정평가가 한 절반 조금 넘었나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의대 정원 확대라는 이슈를 긍정평가 이유로 언급하느냐 부정평가 이유로 언급하느냐라고 봤을 땐 부정평가 이유로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이 많습니다. 늘었다. 지금 많습니다. 더. 근데 저는 여기에 약간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의대 정원 확대라는 키워드가 의료 대란과는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왜냐하면 의대 정원 확대는 어떻게 보면 정책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와 해당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의대생이 되지 않을 건데 의대와는 상관없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의료 대란이라는 단어는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키워드를 만약에 의료 대란으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의료 대란으로 잡는다든지 했을 때 부정평가는 지금 나온 부정평가보다 훨씬 더 높지 않을까. 보통 그 여론조사에서 쓰는 아까 그 와해, 대란 이런 그 주관적인 그 용어는 잘 쓰지 않는다. 여론조사의 문구로는 많이 쓰이지 않고요. 방금 말씀하신 의미를 담을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언론이 제가 봤을 때는 응급실 문제가 계속 터졌었는데 이걸 좀 하나로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다뤄주는 언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응급실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또 뭐 수술을 지금 미루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국민적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로서 밝히는 것 자체는 되게 중요한 문제이고 만약에 그렇게 나왔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을 리가 없죠. 굉장히 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금 불안감, 의료 대란으로 이어질 거라는 불안감, 지금 당장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의 불편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특집으로 다루는 기사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약간 좀 흩어져 있죠. 정치권에서 공방으로만 나오고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게 서민뿐만 아니라 중산층 모든 사람들이 아니 부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외국으로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그다지 크게 이제 느끼지 못할 수 있는데 외국으로 갈 수 없고 국내에서 의료 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분들 중산층까지의 분들로서는 굉장히 그 좀 불안감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
일본인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게 4%포인트 빠져가지고 23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일본 문제일 수 있어요. 일본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 맺기 때문에요. 관계 맺기에서 좀 저자세다. 이게 왜냐하면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일본하고 잘 지내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저자세는 다 싫어해요. 저자세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언론에서 저자세란 말이 떴을 때에 가만히 보면 역대 모든 정부에서 안 좋았어요. 특히 일본에 대해서. 예. 독도 문제. 독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권인가 서울시에서는 그게 이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이제 뺀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독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되게 미온적이다라고 하면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대통령 긍정률이 굉장히 안 좋은 하방 압력을 받을 겁니다. 그냥 보수층에서도 탈락할 수 있는 요소 그렇죠. 중에 하나다. 그러면 이제 다른 데이터들은 어떻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요. 다른 데이터 중에서는 하나 더 볼 게 요건데요. 네. 요거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긍정 변동이 어디서 좀 많이 빠지느냐 봤더니 잠깐만요. 요거를 키워드리겠습니다. 이게 더 좋아가지고 이게 대전, 세종, 충청 그 충청에 계신 분들이 긍정이 14%포인트 빠졌습니다. 아니 보통 이제 그 부정은 13 올랐고요. 중원 지역이라고 꼽히는 그렇죠. 대전, 세종, 충청은 캐스팅 보트 역할을 늘 했던 지역 맞습니다.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14%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일단 대전, 세종, 충청 분들은 국가적 자존심 문제, 네. 또 그리고 지역적인 자존심 문제, 또 그다음에 그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이 과거에는 모름 무응답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 모름 무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열받으면 의견을 표시한다. 그러면 막 분출이 돼요. 되게 무섭게 분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네네. 가겠다고 했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고 하느냐면 기업 공장 줄게 수도는 좀 그렇다라고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대전, 세종, 충청 지역이요. 예. 대전을 중심으로 한 충청 지역 전체가 막 분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분노 수준이 굉장히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분들이 화가 나면 굉장히 힘들어요. 정치권 전반이 네. 움찔해야 됩니다. 왜? 평소에는 말 안 하시는 분들이 그냥 막 하시니까 그게 아주 그냥 뜨겁게 되는데 지금 이게 14% 물론 5.2 이내에서 변동이지만 지역적으로 가장 큰 변동입니다. 이거 왜 이러느냐? 제가 봤을 때 몇 가지인데 일단은 대통령실과 관련된 이 그 디오르 그게 아직 그 명품백 예. 그게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났죠. 바로 그런 부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못마땅한 여론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독도 문제라든지 독립기념관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민심이 좀 안 좋아질 수. 이 충청권은 특히나 일제 시대 때 많은 분들이 독립투쟁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 있었죠. 아우네 장터가 있었고. 예,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윤봉길 의사님, 예. 이 충청권의 아주 그냥 대단한 분인데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이 독도 문제, 독립기념관장 문제 충청권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맞습니다. 수 있다. 또 한 가지가 최근에 딥페이크인가요? 네, 딥페이크 성착취물. 예, 그걸로 피해를 본 지역이 지도를 만들었죠. 충청권이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고등학생이 만든 지도에서 그렇게 따지면 이러한 네네. 모든 국격에 관련된 문제, 국가적 자존심, 예. 그러니까 지역의 문제, 운동을 했던 독립투쟁을 했던 분들의 어떤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교집합이 충청권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긍정 변동이 4%포인트 빠질 때 대전, 세종, 충청에서는 14가 빠지고 있다. 네. 이런 어떻게 보면은 대전, 세종, 충청에 계시는 네네. 이런 우국 충정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되게 서운하다. 예. 불만이 있다. 이런 걸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딥페이크 지도는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예. 뭐 세종, 충청 지역이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뚜렷하게 많다기보다는 예. 일단 수도권에 많이 집중이 돼 있는 상황이고 충청도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런 이슈들이 다 결합을 해서 그렇죠.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했는데 유독 이제 예민하게 그렇죠. 반응한 지역으로는 세종, 충청 그렇습니다. 지역이다. 이쪽에서는 이제 도덕성 문제를 예. 다루고요. 기사 중에서도 하나 있었습니다. 충청 지역에서
조금 피해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 지금 딥페이크 문제 가지고 정치권이 얼른 나서야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얼마나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할지 네. 오늘 지켜봐야 될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전, 세종, 충청 지역은 지금 결과적으로 대통령 긍정률이 빠지고요. 사실은 정당 지지도에서도 네. 정당 지지도 어떻습니까? 국힘이 대전, 세종, 충청에서 13%포인트 빠졌습니다. 비슷하게 가는군요. 예, 빠졌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 네. 이와 같이 나타났는데요. 자, 보시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수치는 31? 예, 31대. 네. 국민의힘 30. 근데 역전이 됐군요. 이게 물론 이 추세가 계속 갈지는 한번 더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예. 바뀌긴 했습니다. 위아래가. 오차범위 내에서 격돌인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차트만 보면 차트만 봤을 때는 여기죠. 31, 32 선두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골든 크로스를 민주당이 얻었다. 네. 국민의힘은 데드 크로스를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격차까지 벌어지면 그때는 확실하게 민주당이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 민주당은 근데 31대 31로 횡보고요. 국민의힘도 32대 30이니까 2%포인트 격차니까 사실상 횡보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가장 높았을 35와 비교해 본다면 5%포인트 정도 빠졌다. 맞습니다. 요 35가 뭐냐? 컨벤션 효과입니다. 예, 그때 전당대회 있었으니까요. 전당대회 컨벤션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31도 전당대회 컨벤션이 일부 효과가 있습니다. 일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5에서 30까지 빠졌는데 전당대회가 지난지 한 달 지나고 나서 거의 이 정도 빠지고 있다. 그런데 더 빠지면 이것도 만약에 이게 더 빠지면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29가 한번 찍힌 적이 있잖아요. 여기. 네네. 이 29가 뭐냐? 총선 직후에 30 됐죠. 그 다음에 한 달 있다가 29 됐죠. 29가 최저치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대통령 긍정률도 그렇지만 정당 지지도도 총선 직후로 빠졌다. 지금 국힘 쪽도 비상 상황이다. 이건 비상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4분 5열에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민과의 약속 비슷하게 최소한 당원과의 약속 비슷하게 그 했던 뭐였죠? 한동훈식 그 뭡니까? 최상병 특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그 미진한 상태고 당내 의견 화합이 일단 뭐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긴 하죠. 그렇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대표로서의 공당의 대표로서 뭐 이야기했던 것들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뭐 당정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니까 네네. 사실 총선 직후로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더 빠지면 이것도 최저치입니다. 29%보다 더 내려가면 그러면 국민의힘은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런 얘기를 들게 돼요. 29%보다 더 빠질 확률도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제 남아있는 이슈는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랑 회동을 할 예정인데 그 회동을 눈여겨보는 사람들은 보통 당 지지하고 있는 그 지지 분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효능감을 못 느낀다. 못 주고 있는 거죠. 싶으면 이제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너무 답답하고 시원스럽지 못하다라는 평가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수 성향이신 분들은 뭐 하여튼간에 뭐 이렇게 좀 뭐 붐업이 되는 것처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대통령도 이게 뭐 바뀌는 것 같지 않고 당의 당 대표도 했던 말을 뭐 시건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현실화를 못 시키고 있고 둘은 갈등을 게다가 당내에서는 서로 뭐 밀고 땡기고 있고 게다가 대통령이 뭐 인사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당 대표는 아니 대통령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으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면 그러면 이게 정치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러면 대통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니 그럼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못 하는 겁니까? 국회의원이 알아서 하는 문제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지금 저는 굉장히 국민의힘이 어떤 내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보면 아까 그 와해라는 말씀은 네. 세력의 분산으로 따지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지금 뭐라 그럴까 구심점이 없는 상태. 그렇죠. 맞습니다. 예. 게다가 그렇다고 해서 원심력이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흩어져서 있는 건가? 왜들 저러지? 결국 그냥 뭐냐면 과거 2016년에 대우를 이탈했더니 그 다음에 탄핵에 찬성을 했더니 대우를 이탈했더니 나중에 돌맞더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대우에 네. 그냥 나는 참여하겠다라는 그러한 느슨한 정도의 연대만 가지고 있는 그런 건가? 아니면은 민주당 하는 게 그냥 못마땅하니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이런 야당들이 하는 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니 우리는 반대를 위한 연대 정도 예. 이런 수준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건가? 자체적으로 뭘 기획하는 것은 없는 건가? 최상병 특검법을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더니 그러면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건가? 지금 많은 중도 성향 유권자분들뿐만이 아니고 합리적 보수 성향인 유권자분들도 굉장히 지금 의혹에 찬 눈초리를 지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심점이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거기서 저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조국혁신당도 약간 좀 그렇습니다. 야당들이 지금 전부 다 바닥을 네. 좀 때리고 있어요. 야당들이라고 하니까 민주당 빼고 나머지 조금 양당을 뺀 야당 중에서 조국혁신당이 총선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7%가 나왔군요. 이것도 보셔야 되고 뒤에 제가 이제 굳이 표는 안 보여드리는데 호남에서 15 나왔거든요. 예. 이거는 조국혁신당도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재보궐 선거에서 10월에 있을 예정인데 거기에서 지역 후보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민주당에서도 후보를 낼 것이고 조국혁신당도 후보를 낸다고 하면 두 당 간에 이제 그 경쟁이 벌어질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재보궐에 저희가 국회의원이라든지 광역단체장이 없기 때문에 기초단체장 수준에서는 두 당이 뭡니까 완전히 진검승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지가 않은데요. 아마 인물로 결정이 될 확률이 높고요. 지역에서는 그렇게 따진다면 당대당의 싸움이 되기에는 적당한 그 경기장은 아닙니다. 그 당대당으로 싸우기에는 적당한 경기장은 아닐 수 있으나 아마 보수 언론들과 일부 언론들은 싸움을 부추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여론에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두 당이 그 중앙당 소관상이 되든가요? 원래는 저 기초단체는 도당 소관인데 이게 재보궐이니까 중앙당에서 이제 심사를 할 수 있겠네요. 중앙당 소관 상황이면 중앙당에서 가령 지역별로 이쪽은 그러면 본선에서 서로 경쟁을 하고 가령 뭐 어딥니까 인천이라든지 금정구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단일화를 하자 이런 식으로 타협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당대당의 균열이 드러났다라고 하기엔 제가 그렇게 해석하기엔 아직은 정보가 부족해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어쨌거나 분명히 그런 쪽으로 여론몰이를 하려는 언론들이 있을 것 같아서 벌써부터 그런 조짐이 보이거든요. 당대당에 마치 큰 빅매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 프레임이 있어서 그런데 호남에서는 조국혁신당도 문제가 되겠지만 당내 경쟁이 더 치열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국민의힘이 이렇게 되는데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어디 갔냐? 여기 보시면은 같은 갤럽 조사입니다. 같은 갤럽 조사인데 재미있는 거를 또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군요. 후쿠시마 방류, 해양 오염 우려 정도. 자,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TV에서 언론에서 그 뭡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을 압박하면서 오염수를 방류한 지 1년 됐는데 아무렇지도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괴담이라는 표현을 썼죠. 괴담에 대해서 사과하라.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국민적인 정서는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걱정된다. 이게 작년입니다. 2023년 8월 작년에 방류할 때 75입니다. 올해
올해 이번 조사에서 75입니다. 똑같이 걱정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75%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걱정된다는 응답은 그 10명 국민 10분 중에 네. 75니까 4분 중에 3분. 이게 상당히 높은 비율이에요. 예. 여기 보시면 매우 걱정된다가 좀 줄고 어느 정도 걱정된다가 약간 좀 늘었다. 그래서 합산은 똑같다.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겠는데 네네. 그렇지만 걱정된다 75는요. 4명이서 수산물을 먹을지 오늘 그러면 뭐 삼겹살을 먹을지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삼겹살 먹습니다. 그렇게 저녁에. 되는 거예요. 예. 왜? 4분이 지금 한 테이블에 앉아서 뭘 드시려고 하시는데 3분이 지금 걱정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요새는 저 여성분들 목소리가 큰데 예. 여성분들 81%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여성분들 81%. 이거는 뭐냐? 여성분들 먹거리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어떤 그런 목소리가 강한 분들인데 81이에요. 그러면 남성분들은 그 목소리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81이면 5분 중에 4분이에요. 이거는 그럼 회식 문화가 네. 일로 간다라는 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걱정된다라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비슷한 조사가 또 있었습니다. 예. 어디 있느냐? 바로 여론 속의 여론, 한국 리서치입니다. 여기 보시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 관심이 있다. 84입니다. 여기서는. 더 높게 나왔네요. 예. 아니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보셔야 돼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해가 나타날 수 있어서 두렵다. 78입니다. 도쿄전력이 공개한 오염수 방류 관련 정보를 신뢰하기 어렵다. 77입니다. 이거 전부 다 10분 중에 8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제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괴담의 근원지인 야당은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다면서 야당의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를 했는데 만약에 저 비율이 계속 유지가 된다거나 더 높아지거나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불씨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이제 언론의 행태를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여론이 저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굳건하게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분들이 훨씬 뭐 유지가 되고 있고 많잖아요. 지금 예. 보여지는 것처럼 국힘의 그 발언과는 상관없이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언론의 보도량이 많이 줄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 건이 이때 당시에 한창 뜨거웠을 때가 8월 27일이거든요. 예. 이때 잠깐 언론에 등장을 하고 그 뒤로는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그러니까 여론이 좋지 않다라는 걸 반영해서 쓴 기사를 많이 찾아볼 수가 없다. 저도 그 부분이 좀 동의하십니까? 많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동의합니다. 예. 저는 국민 동의하겠습니다. 예. 그 국민 많은 분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네. 언론에서 좀 취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십시오. 우리나라와 일본 해역에서 검출된 방사능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므로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21%만 그렇다. 73%는 그렇지 않답니다. 이런 여론이 아주 그냥 한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가 있어요. 두렵다. 신뢰하기 어렵다. 문제가 있다. 이런 쪽으로 거의 4분 중에 3분, 5분 중에 4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근데 여당 정치인들이 야당에게 압박을 하면서 꼭 괴담이니까 뭐 사과하라, 책임져라 뭐 이렇게 하는 게 국민 정서하고 안 맞아요. 예, 국민 정서하고 안 맞은 걸 본인들도 아는 것 같기는 한데요. 아는 것 같긴 한데 언론에서도 이거를 여론을 정확하게 보도를 해주지 않으니까 그냥 유야무야 말 그대로 그냥 넘어가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돼서는 이거를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다기보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나서줘야 됩니다. 여당 의원들도 아니 그런 발언 한 번 하고 정치를 끝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계속 정치를 하려면 이런 국민 정서를 같이 잘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론도 나서야 된다. 예. 아마 그 이번 주 조사에 그런 거 좀 추가됐으면 좋겠는데요. 독도 예. 조형물 철거라든지 예.
국정 브리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뭐 의료 대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추가가 될까요? 이번 주 조사에서 추가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요, 어딨냐? 토마토 조사를 보시면 이거는 뉴스토마토가 의뢰해서 미디어토마토가 네. 26일부터 27일 조사를 했고요. 예, 1000여 명 조사했는데 무선 RDD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토마토가 이런 거예요, 사실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 반대 64. 예. 이거 ARS니까 고관여이신 분들 많이 추출됐다라는 걸 고려한다 하더라도 64면 높은 비율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야 대표 회담 해라, 생중계 해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 무혐의 예, 이런 거 보십시오. 서울중앙지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무혐의 결론 비동의한다 64예요. 아니 이런 게 여론에 계속 뜨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는 지금 여권에서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뭐 무슨 괴담이니까 사과해라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 모든 이런 이슈들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침묵을 하면서 예. 후쿠시마에 대해서는 괴담이다. 그러면 그게 일본의 논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논리에 대해서 지금 도쿄전력을 신뢰하기 어렵다. 즉 일본 논리를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여론을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정치권 전반. 네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요게 있었습니다. 충청권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공포 이게 충청권 학교에서 직간접 피해가 꽤 된다. 충청권이 가장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죠. 충청권 여론 지형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 뭐 추가로 소개해 주실 데이터가 있습니까? 뭐 꼭 추가라기보다는 요거는 뭐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예. 아까 뭐 시작 때 말씀 주셨던 것 이거는 데일리안이 의뢰해서 공정위 26일, 27일 조사를 했습니다. 저도 저 기사 봤는데 예. 이제 차기 대권 주자들 맞습니다. 지지도 얘기하시는 거죠? 예. 이것도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차기 대통령 후보 호감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섞어놓고 물어본 거지 않습니까? 네. 여야를. 그렇게 되면 여기 이재명 40.7인데 한동훈 24점이에요. 이게 제 느낌상 한동훈 대표 점차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이재명 대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약간 이게 지금 인기가 떨어지나라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보여져요. 아니 올라갈 모멘텀이 그리고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렇게 되면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이게 지지세가 흩어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7.3%로 여권에서는 버티고 있더라. 이거요. 예전에 이재명 대표도 도지사 시절에 한 자릿수였다가 확 올라간 계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동훈 대표하고 둘이 한 20% 수준, 10% 후반 수준에서 격돌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예. 될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은 오세훈 서울시장한테도 기회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지금 추격을 하는 게 김경수 지사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예. 지금 이 조사에서는 그렇게 높게 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인데 조국 대표가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격차는 지금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되면 야권은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로 좀 쏠림 현상이 훨씬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거고 한동훈과 오세훈, 그러니까 한동훈 당대표가 지지세를 모아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고 있을 예정이기도 한데 사실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가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예. 그 얘기는 올라갈 모멘텀이 없다는 얘기일 수 있잖아요. 한동훈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치고 올라올 수 있다. 그렇죠. 이게 한동훈 대표가 뭔가 자기의 존재감을 네. 드러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뭔가 이제 좌충우돌하고 이제 압박을 받는 것 같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는 대선까지 좀 험난하죠. 예, 자기 목소리를 낼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될 거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님과 함께 여론조사 결과들 살펴봤습니다. 일단 저랑은 이번 주까지. 아이고 아쉽습니다. 아쉬운 건 예. 아쉬운 거 맞나요? 네. 별로 안 아쉬워하는 아쉽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시는데요? 아니 여론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매운맛 해설을 해주시는 우리 아나운서님 깜짝깜짝 제가 놀라는데 매운맛 해설. 예. 예, 저희 관계가 와해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봉신 부대표님과 인사 나누면서 저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이 시간에 만나는 저는 신인규 변호사와 김지호 전 부대변님께 자리를 다음 주부터 넘겨드리고 뉴스 호로록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